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자,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워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압송하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습으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방공망을 뚫은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침실에서 뉴욕 구치소까지 실어 날랐죠. 미국 바로 앞에서 반미를 외치면서 중국과 악수하고 마약 밀매 혐의까지 받는 독재자가 이 미국 백악관이 사용한 표현대로 까불면 다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번 작전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석유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곧바로 베네수엘라 석유 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이번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장악력 강화 시나리오를 현실에 옮긴 첫 번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이어 곧바로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손에 넣기 위한 노골적인 움직임도 본격화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린란드 확보가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이고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물론이고 유럽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발언인데 유럽 우방국들까지 나서서 말리는 모양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봐야겠죠. 지정학적 이슈들의 시선이 고정된 사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선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인 피지컬 AI가 메인 테마였는데요. 특히 AI를 이용한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기술 혁신과 미래 전략들이 공개되면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특별 연설에서는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이 본격 양산 단계에 돌입했다는 깜짝 발언이 나왔고요. 추론 기반의 AI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삼성전자가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4분기 잠정 실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깜짝 수치들이 나왔죠.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했고 매출도 9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HBM까지 자신감을 회복한 결과입니다. 고실적의 기대감에 주가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주중 14만 원 선 돌파했고요. 덩달아 코스피의 5,000피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외교는 밀고 당기고 치고 또 버티고 새해 초입부터 아슬아슬하게 전개됐습니다. 먼저 중국은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격 금지하면서 나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전면 통제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용 외교에 공을 들였죠. 이 대통령은 올해를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원년이라고 말했고 시 주석은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새해를 군사작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를 흔들었다면 올해는 진짜 폭탄을 날린 건데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불과 몇 시간 만에 구치소 수감자로 만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건 과연 뭘까요? 복합적인 속셈이 깔려 있겠지만 결국 미국이 밀림의 왕이라는 포효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된 셈이고요.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미국의 공습이 있던 날로 좀 돌아가 보죠. 작전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린 시간이 미국 현지 시간 2일 밤 10시 46분입니다. 곧바로 150여 대의 군용기가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무력화시켰고 3일 오전 1시엔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헬기가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기까지가 8분, 작전 시작부터 체포까지 2시간 반도 안 걸린 겁니다. 이후 마두로 대통령은 미 해군 상륙함에 실려 뉴욕으로 압송된 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네, 이번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미국의 입장은 뭔가요? 네, 마두로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미 법무부로부터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체포작전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 국가로 규정했기 때문에 군사작전이 정당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위반, 침략 등의 표현을 쓰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반대로 친 트럼프 진영에서는 잘했다는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셰프는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뉴욕 법정에 섰는데 자신은 납치된 전쟁포로라면서 마약 밀매 혐의 등 자신에게 씌어진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된 베네수엘라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정권을 이양하기까지 미국이 직접 통치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들어서는 1년 이상 혹은 상당히 긴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데요. 마두로의 최측근이자 미국에 맞서다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은 강경 좌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녀가 협상 국면에선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이라고 보도했고 실제로 미국의 공개적인 반발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로드리게스의 협조를 통한 전국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상황 정리해봤고 이제 미국의 의도가 뭔지 좀 봅시다. 베네수엘라가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눈에 가시인 것은 분명했지만 석유가 없었다면 공습까지 이어졌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석유가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훔쳐간 석유를 되찾으려는 조치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주장입니다. 과거 베네수엘라는 2차례에 걸쳐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7년 합작 지분의 60% 이상을 무조건 국영기업이 갖도록 강제하면서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등은 결국 사업을 접고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석유 장악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다 팔기로 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수익금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사용한다고는 했지만 미국이 직접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업체들에게 생산량 확대를 위해 투자하라고도 계속 재촉 중인데 설비 재건에 1,000억 달러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작 업체들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석유 시설의 상태가 재앙적이라면서 수년간의 방치로 부식된 탱크, 누출되는 송유관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현재 상황을 보면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국제 유가가 장기간 내리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리스크까지 감수할 만큼 중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번 주만 봐도 불확실성 우려에 배럴당 최고 58달러 선까지 올랐던 WTI가 56달러대까지 다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봉쇄 조치로 선적하지 못한 원유 수백만 배럴이 쌓여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도 휘발유 등 재고 증가 폭이 시장 예상치 2배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 석유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원유 매장량 1위는 지금 있어도 못 캐고 있는 베네수엘라지만 정작 생산량 1위는 WTI가 나오는 미국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석유가 겉으로 드러난 지금 이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패권이 키워드라는 분석이 나와요. 네,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으로는 아메리카 대륙 등 서반구가 오롯이 미국의 영역이라는 트럼프의 돌로주의가 꼽힙니다. 중국, 러시아 등 잠재적 적국들이 앞마당인 남미에서 좌파 정권들과 손잡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유독 요란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국제 정치학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예견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게 지난달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SS인데요.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경쟁자들이 위협적인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핵미사일이 서반구 어떤 국가에게 향하든 이를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완전한 보복 대응을 가할 것이다. 어디서, 무엇에, 어쩌겠다. 이 세 층위에서 유사한 키워드를 담고 있는 이 발언은 60여 년 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내 영역에 발들이지 말라는 이 예민한 반응은 영국 등 유럽 열강들에게 위협받던 시절의 멀로주의부터 소련과 대치하던 냉전 시기, 그리고 미중 신냉전으로 불리는 현재까지도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는 시기마다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앨리슨 등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들은 그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우위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뒤 일시적으로 형성된 예외적인 조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맥락에서 보면 겉보기엔 압도적인 군사 역량을 과시했던 이번 사건도 실상 그 기저엔 미국의 조바심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서반구 패권 장악 의도는 중남미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그린란드로까지 뻗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까지 노골적으로 탐내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 확보는 필수라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868년에 알래스카를 사들일 당시 그린란드 매입도 시도를 했었고요. 1910년엔 다른 땅과 교환을 추진했었고 1946년엔 구체적인 가격으로 1억 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는 냉전 시기에 북미 본토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중요 거점이자 고정식 항공모함으로 여겨졌는데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으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략적 가치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희토류 등 공급망 경쟁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미국이 눈독 들이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올해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빼놓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지난해 관세를 앞세워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약속했던 골든 시대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물가 때문에 미국인들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율도 급락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최근 힘을 과시하는 모습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중간 선거에서 패하면 탄핵당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명운과 연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앞서 말씀드린 NSS 보고서에 주목했는데요. 보고서에선 지난 30년간의 전략에 대해 단순한 희망사항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정의하기보다는 모호하고 상투적인 말만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 엘리트들은 국민이 국가 이익과 아무런 연관성도 느끼지 못하는 세계적 부담을 미국이 영원히 떠맡을 것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마가 지지층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사실상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번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이슈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배팅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CES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키워드는 학습 현장을 벗어난 인공지능, 실제 우리 삶에 들어올 인공지능, 즉 피지컬 AI였는데요. 어떤 혁신이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임선우 캐스터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올해도 엔비디아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번에도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 수장 젠슨 황 CEO였습니다. 네. 이제는 상징이 된 가죽 자켓을 다시 한번 걸치고 특별 연설에 나섰는데 굵직한 소식들 여러 들고 나왔습니다. 알짜배기만 추려보면 먼저 생각지도 못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올해 피지컬 AI의 핵심 시장으로 이 자율주행을 지목하면서 새 AI 모델 알파 마요를 공개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두뇌 역할을 하는 알파 마요는 이 추론 기반 모델을 사용해서 돌발 상황에도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보행자를 보면 멈추고 상황에 맞게 운전대를 스스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이 세계 최초의 생각하는 자동차다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당장 올 1분기부터 미국 도로를 달리게 된다고 하고요. 이 밖에 기계가 인간처럼 주변 환경을 보고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AI 모델 코스모 리즌2까지 선보이면서 그간 자율주행 업계 약점으로 꼽혔던 부분을 정확히 공략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테슬라와 웨이모를 앞세운 구글 같은 경쟁사들의 주가가 크게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차세대 AI 칩도 공개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을 예정보다도 한 발 빠르게 깜짝 공개했는데 심지어 당장 올해 출시를 목표로 이미 양산 체제까지 들어갔다 밝혔습니다. 추론 성능은 전작에 비해 5배나 높고 반대로 유지 부담은 10분의 1, 필요한 GPU 수는 4분의 1로 줄였다는 설명에 초격차 전략으로 최근 불거진 경쟁력 이슈와 더불어서 AI 버블에 대한 걱정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좀 봅시다. 젠슨 황 CEO의 깐부죠. 정의선 회장이 이끈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차도 엔비디아 못지않은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이번 행사의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시관은 감탄사로 가득 찼는데요. 대형 부스에서는 다양한 로봇들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피지컬 AI 생태계를 이끌 핵심 기술들을 대거 선보였는데 내후년부터 완성차 생산 공장에 투입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프로토타입부터 사족보행 로봇 스팟, 미래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 등을 전시하고 이 시연과 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꾸려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을 포함해서 계열사 사장단 등 그룹을 움직이는 키맨 130여 명을 전부 CES 행사가 열린 라스베가스에 집결시키고 이곳에서 연례 행사인 최고 전략 회의를 갖기도 할 만큼 인공지능 로보틱스 전환에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자율주행과 현대차 뭔가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네, 실제로 정의선 회장과 젠슨 왕 CEO는 이 CES 현장에서 2차 깐부 회동을 가졌습니다. 현대차가 피지컬 AI 대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 양사 간 협력 강화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현대차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이죠, 블랙웰을 활용한 AI 모델 개발 계획을 공식화하고 파트너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개한 만큼 조만간 또 다른 깜짝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현대차 주가는 단숨에 10%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신고가 새로 쓰기도 했고요. 증권가에서도 잇따라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엔비디아의 뭐 또 다른 깐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CES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각각 이 히든 카드를 들고 나와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처음 선보인 HBM4 16단 48GB 제품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업계 최고 속도와 용량을 구현해냈고, 이사 측은 고객사 일정에 맞춰 제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전진 배치한 주력 제품군 말고도 AI 서버에 특화된 저전력 메모리 모듈 소캠,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AI 구현을 지원하는 저전력 DDR6 등 각종 첨단 제품을 선보였고요. 그런가 하면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이 업계 최대 규모 단독 프리미엄 전시관을 마련한 삼성전자는 신제품 공개 외에도 철저히 실리를 톡톡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하는 턴키 전략을 앞세워서 주요 고객사와 비즈니스 미팅에 집중했고요. 특히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장 등이 총출동해서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팹리스와 접촉하는 등 수주 확대열을 올렸습니다. 예. 삼성전자 얘기하는 김에 이번 주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왕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대 관전 포인트였던 영업이익은 20조 원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60%,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00% 넘게 뛴 수치인데요. 2018년 3분기 기록한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웠고, 매출 역시 93조 원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것은 호실적 배경하면 뭐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겠죠? 네, 맞습니다. 아직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영업이익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17조 원대로 전분기와 비교해 10조 원 급증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유례없는 초호황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AI 붐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큰 돈줄로 부상했는데, 당장 AI 칩에 짝꿍처럼 따라 들어가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뿐만 아니라 범용 DRAM까지도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범용 제품군의 평균 거래 가격도 1년 새 무려 7배 가까이 급등했을 정도라 경쟁사와 비교해 압도적인 DRAM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가격 급등 수혜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HBM도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서 경쟁력을 회복한 게 큰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은 사실 그동안 이 HBM 부문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지난해 시스템 재설계를 통해서 성능과 수요를 대폭 끌어올렸고, 최근에는 큰손 고객이자 깐부인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테스트 통과까지 이끌어낸 데다 6세대 제품 테스트에서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브로드컴으로부터도 최고점을 획득해 기술력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여기 앞서 짚어본 엔비디아의 슈퍼칩 이 베랄 루빈에도 삼성전자 HBM 탑재가 유력한 만큼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주가로 좀 정리를 해보죠. 사실 뭐 관심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네, 이번 맞습니다. 주 무섭게 많이 올랐는데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네, 워낙 많이 올라서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도 이 뒷북 상향이다 이런 지적들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예. 월가에서 깔끔하게 답을 줬습니다. 맥쿼리가 너무 일찍 팔지 말라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보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24만 원 파격 제시했습니다. 종전보다 40% 가까이 높여 잡은 거고, 현재 주가인 14만 원대와 비교하면 7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를 메모리 왕의 귀환이라고까지 꼽으면서 핵심 추천 리스트인 마키 매수 종목에 새롭게 편입시키기도 했고요. HBM을 꽉 잡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112만 원으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두 회사 모두 DRAM과 HBM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돼 과거와 달리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인데, 현재 메모리 부족 현상이 공급망 전체를 압박할 정도로 심화하고 있는 데다 이 둘을 제하면 상당 기간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 유례없는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콕 짚어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인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새해 초부터 미국의 힘을 과시한 트럼프 대통령부터 만나보시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한밤 기습 군사작전으로 체포한 뒤 뉴욕으로 압송을 했죠. 마약 밀매 등 미국에 해를 끼치는 범죄 용의자를 잡아들인다는 명분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미국 석유 기업들이 망가진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the oil infrastructure, and start making money for the country. 한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이 열렸죠. 역시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사람은 AI의 대부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인데요. 특별 연설에 나선 젠슨 황 CEO는 차세대 AI 칩 베라 루빈을 공개하며 전면 양산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The race is so intense. Everybody's trying to get to the next level, and somebody is getting to the next level. And so therefore, all of it is a computing problem. The faster you compute, the sooner you can get to the next level of the next frontier. All of these things are simultaneously happening at the same time. And so we decided that we have to advance the state of the art of computation every single year, not 1 year left behind. And now we've been shipping GB200s a year and a half ago. Right now, we're in full-scale manufacturing of GB300. And if Vera Rubin is going to be in time for this year, it must be in production by now. And so today, I can tell you that Vera Rubin is in full production.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불리는 AMD도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죠. 리사수 AMD CEO는 AI의 수요가 매우 강하다며 앞으로 4에서 5년간 연간 성능을 최소 100배는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고요. 아직 AI의 잠재력을 완전히 해제하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다며 지금의 AI 모델들도 이미 훌륭하지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think we have to increase compute by another 100 times. As you go over the next, 4 or 5 years. The models that we have today are great. I mean, they do amazing things. It's good, but it can get so much better. And I mean, I think that's the key point. We like to say that AI is really going to be everywhere, and it's really for everyone. And it's for each one of us to make our businesses more productive, each one of us more productive, going forward. And so we're still in the very early innings of really unlocking the power of AI. 마지막으로 올해 증시 전망까지 확인해 보시죠.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 에드 야데니 리서치 대표는 미국 증시가 올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S&P 500 지수가 2030년 말까지 무려 10,000포인트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economy has demonstrated its resilience over the past few years. I mean, all the shocks that have hit it, starting with the pandemic and then the tariffs most recently, and yet real GDP is at an all-time record high. And so I'm just extrapolating that continues, that the economy will continue to grow through the end of the decade, and that by the end of the decade, we could very well see the market anticipating something like $500 a share for the S&P 500, put a 20 multiple on it, and you get 10,000. 자,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이번 달 1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가 나옵니다. 지난달 수출이 워낙 좋다 보니 1월에도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업계 행사가 막을 올립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요. 오는 15일까지 열리는데 우리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는 만큼 관련주 움직임 잘 보셔야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월요일 휴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앞서 11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7%로 이 3%를 넘었을 것이란 시장 예상을 밑돌았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데이터도 일부 빠지거나 또 비조사 데이터가 사용되는 등 왜곡 논란이 불거졌죠. 따라서 이번 수치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 달 마지막 주 예정된 미 연준의 올해 첫 FOMC 회의와 연동해서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대형 금융사들을 선두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화요일엔 JP모건과 뱅크 오브 뉴욕 멜런이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성적을 발표합니다. 이어서 수요일 일정 보실까요? 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미 연준이 최신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내놓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에 나오는데요. 고용과 물가 진단 또 금리 경로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셧다운 때문에 밀렸던 10월과 11월 미국 생산자 물가도 나오니까 전날 나온 소비자 물가와 연결해서 보셔야겠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도 중요하죠. 참고로 10월엔 전월 대비 늘지도 줄지도 않았는데 성장세가 다시 살아났는지 또는 꺾였는지 보셔야 합니다.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서 지난달 무역 수지, 특히 수출액 집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서 11월 수치에 깜짝 놀랐죠. 수출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특히 11월까지 무역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미국발 관세는 전혀 타격이 없었다는 거죠. 실적 발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또 시티그룹이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 회의까지 연 2.5% 4연속 유지했는데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환율이 안정과는 거리가 멀고 서울 집값도 아직 내려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한은의 고민이 깊습니다. 목요일 실적 발표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특히 TSMC의 성적이 주목됩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일정이나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미국 금융사 PNC 파이낸셜이 대기 중입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